유아 생활지도의 이론적 배경인 두 번째 이론이죠.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굉장히 개인적인 이론이에요. 개인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개인이 왜 개인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찾아가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이 그래서 해결해야 하는 이론이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누가 남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자신의 것을 분석해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만든 이론이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아의 정의적인 특성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으며 그리고 그 특성이 어떻게 발현되며 유아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적으로 분석해보는 그래서 유아의 생활지도에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의 어떤 개별적인 것들이 어떤 과정에서 발달했고 어떤 성취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생활지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해보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정신분석 이론 중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이론이죠. 이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이론은 성격 구조를 우선 보시면 인간 생활 영역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눈 뜨고 보여지는 이런 현실, 이건 이제 의식이죠. 그쵸? 근데 의식 말고 살짝 잊혀지는 기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잠재의식은 어때요? 우리가 조금만 더 기억을 더듬고 막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나는 거죠. 그쵸? 네, 이런 게 전의식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무의식은 뭐예요? 우리가 의식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의식이 무의식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생활 영역을 의식과 전의식,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이렇게 세 가지 생활 영역에서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또 인간의 성격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상호 균형 속에서 생활해 간다고 보았다는 거죠. 요 인간의 어떤 성격 구조,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이론에서 성격 구조를 이루는 것, 원초와 자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의식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성격은 자아예요. 그리고 전의식까지도 자아가 움직이겠죠. 조금만 생각하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자아. 무의식에서 움직이는 이 성격이 초자아, 원초아예요. 자, 원초아가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쵸? 이걸 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무의식에서 강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이 원초아입니다. 그리고 초자아가 이렇게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에서 넘나들면서 작용을 하죠. 자, 우선 원초아는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사고과정이라고 해요. 즉 쾌락,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본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울고, 그쵸? 또 화나면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아이 같은 어떤 그 생각 과정이라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1차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에 반해 그 자아는 현실을 정확하게 지각하죠. 그래서 원초와 그 다음에 초자의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해주는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차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에서 활동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초자아와 또 원초아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 세계, 현실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건강해지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죠? 자, 초자아는 뭘까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구조의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원초아처럼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자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은 심리적인 보상을 따릅니다. 자기 부심, 자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심리적인 처벌, 죄책감, 열등감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 초자아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원초아처럼. 얘는 굉장히 뭐예요? 삼호세경에 그 도덕성이 발달하면서 이제 발달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이상, 양심, 완벽을 추구하는 어떤 사회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네, 도덕성.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막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고, 내가 잘했으면 아우 잘했다고 최고라고 본인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원초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아가 커서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자아가 커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또 뭐예요? 어, 굉장히 이제 뭔가 그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초자아가 너무 크면 어때요? 자기 비난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너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또 너무 지나치게 놀고 즐겁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조금 자제할 수 있게 자아가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아가 잘 움직여야 현실에서 정상인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자아가 조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좀 자기 기능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 조금 노력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아가 약하면 기능 조절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으로 어, 약간 긴장하고 불안감을 제거하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무의식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방어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초자아와 원초의 중간 역할을 하는 자아가 본인이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는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긍정적인 방법, 긍정적인 방어 기제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방어 기제도 있어서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방어 기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방어 기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에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방어 기제는 이드, 즉 자아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기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양한 예시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합리화예요. 합리화는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서 자기 보호와 체면을 유지하고자 사회적 비판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 신포도 비유 아시죠? 신포도가 있는데 먹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포도가 있는데 먹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건 포도가 실 거야. 그래서 먹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죠.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자신이 처음부터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합리화예요. 내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게 합리화죠. 그죠? 자, 투사예요. 자, 투사는 자신이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써 불편한 마음, 자기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걸 투사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추석에 작은아버지가 오셨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본인을 막 무시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인사도 안 하고 틱틱거리고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해내죠. 자, 이렇게 작은아버지가 날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좀 뭔가 남 탓을 하면서 자기 책임으로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행이에요. 퇴행은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위협이나 불안, 불만 등을 어린 시절의 원시적이고 유치한 행동 수준으로 후퇴하여 해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동생을 봤을 때 나도 아이처럼, 나도 동생처럼 젖병에다가 우유 먹고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든지 뭐 이렇게 아기처럼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퇴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예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거나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생각, 욕구 등을 무의식적 수준으로 몰아내는 걸 이제 억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약속이나 과제 이런 기한들을 아예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죠.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이 뭔지 몰라서 시험 범위를 잃어버린다든지 시험이 언제인지를 잃어버린다든지 아예 그렇게 아예 그냥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그쵸? 그 무의식 수준으로 그냥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알람 시계를 못 듣는 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억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의식 수준으로 고통스러운 것들을 무의식 수준으로 그냥 몰아버리는 걸 이제 억압이라고 합니다. 자, 승화. 자, 억압된 충동이나 감정을 사회적으로 잘 수용될 수 있는 형태의 욕구로 변형시켜 표현하는 걸 승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공격적 충동성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운동으로 해소를 한다거나, 그렇죠? 분노 게이지가 높은 친구들이 쇠를 용접하면서 뭔가 예술적인 승화를 이뤄내는 거, 뭐 금속공예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이 나쁜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승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어 기제에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은 이제 승화라든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죠? 자, 백일몽이에요. 불유쾌한 어떤 문제나 현실에 처해 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유쾌한 장면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예일까요?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꿈꾸죠. 내가 대기업의 사원으로 아니면 대기업 사장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뭔가를 업무 지시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막 상상만 하는 거예요. 얘도 사실은 꿈만 꾸는 거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다음에 반동 형성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생각이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은폐시키려고 하는 게 이런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 너무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아하는 뭐 꽃을 가져다 준다든지 하는 게 이제 반동 형성이에요. 반대되는 생각이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입니다. 부정은 고통스럽거나 위험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 두려울 때 그 상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든다면 말기 암 환자가 암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사가 오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이런 게 부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죽었어요. 자, 그런데 마치 살아있는 듯 행동하는 거. 이게 이제 부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시입니다.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타인 가치나 성격 특성을 자기 것으로 내면함으로써 자신의 무능함이나 나약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이제 동일시예요. 사실은 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빠를 좀 싫어했는데 내가 아빠가 아빠처럼 행동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동일시인 거예요. 그쵸. 이제 이런 경우가 꽤 있죠. 그 다음에 고립입니다. 어떤 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거절하고 회피함으로써 그로 인해 생길지도 모르는 정서적 긴장과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예를 든다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기억은 나는데 그때 수반된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은 억압돼서 의식화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머니 돌아가신 것은 기억하지만 그에 수반된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은 생각나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고립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상입니다. 보상은 자신이 부족한 점을 감추기 위해 약점을 지각하지 않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보상이라고 해요. 예를 든다면 키가 작은 사람이 목소리가 큰 것으로 뭐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예를 든다면 이제 속담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든지 뭐 이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 더 다른 특정 어떤 것들을 따로 발전시킨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자아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프로이드는 사람들은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이론에서 리비도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프로이드는 개인의 삶의 힘 또는 기본 심리 에너지로 성본능 에너지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리비도입니다. 자, 리비도는 개인의 쾌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격 발달의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유아기 초기의 부모의 관계에 따라서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그 구강기입니다. 출생에서 1년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제 구강기인데요. 이 출생에서 1년 시기로 리비도가 입주위에 몰려서 영아가 젖을 빨고 음식을 씹으며 물체가 손에 잡히면 무엇이나 입으로 좀 가져가서 빨기 시작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영아는 성적 욕구를 충족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성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한다고 믿는 게 이 시기였어요. 그래서 양육자가 적절한 보살핌과 영아가 추구하는 쾌락을 얻지 못하거나 과잉 충족을 하게 되면 영아는 성격적 결함을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영아가 입을 꼭 다무는 것은 거부와 부정에 대한 최초의 틀이 되고서 영아가 받아들이게 되면 획득 욕구를 뱉어내는 것은 배척과 경멸의 욕구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끈기와 결단 욕구 형성에 기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그 리비도가 어디에 이제 머무느냐인데 이런 것들이 고착되면은 손가락을 빤다든지 뭐 하는 그런 조금 안 좋은 결합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두 번째 시기 학문기입니다. 한 2, 3세경에 해당하는 시기이고요. 학문 부위가 리비도가 되고 학문주의의 자극이 유에게 큰 쾌감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으로 외부의 통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지나치게 배변에 대해서 통제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아이는 이제 배변이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깔끔을 떨거나 또 지나치게 규율을 지키게 되는 어떤 결벽성의 소유자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지나치게 통제하는 그런 성향을 요 시기에는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좀 교훈을 주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남근기입니다. 3에서 5세에 해당하는 시기이고요. 이 시기에 남녀가 신체의 다름을 아이의 출생, 부모의 성역할 등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 시기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만이 힘센 아버지를 인정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그 남성다움을 갖기 위해서 동일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죠. 여아는 어머니를 동일시하면서 어머니 같은 여성다움을 갖고자 노력합니다. 이게 이제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성불감증, 동성애, 신경증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잠복기인데요. 이거는 6에서 한 11세경의 유아에게 나타납니다. 유아의 성적 욕구는 억압되고 동성부모에 대한 동의시를 통해서 부모가 인정하는 가치나 태도를 내면화시키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성적으로 좀 침체된 시기죠. 그래서 성의 어떤 호르몬이 좀 집중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의 유아들은 부모의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또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기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배우고 운동 능력을 배양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관점도 알게 되는 활동적인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식기입니다. 11세 이후에 나타나는 시기이고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출생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이제 사춘기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잠재되었던 성적 욕구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유아는 자기의 신체의 자극을 통해서 얻는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찾아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시기, 이 시기가 생식기의 시기입니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이론이 생활 지도의 시사점을 이제 찾아보자고 한다면, 프로이드는 5세까지의 초기 경험이 이와의 성장 성격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유아는 부모 또는 교사, 주 양육자를 통해서 거의 모든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론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각성과 교사와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과 양육 태도를 강조하며 유아에 대한 교육과 가정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에릭슨 사회심리적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이론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입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이드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에릭슨의 관심사는 건강한 인격 발달에 두고 원초화보다는 자아에 주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에릭슨의 분석은 정신분석 이론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개척했고 인간 발달의 낙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에릭슨은 이 성격 발달 단계를 8가지로 나누었는데 이 발달 단계는 발달 과업과 발달 위기라고 하는 이 양극화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마다 거쳐야 하는 과업과 위기를 함께 제시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측면의 성향을 인간들은 경험하면서 성장한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있다고 해도 이 부정적인 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위기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위기를 극복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다 발달 과업에서 다 긍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어려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또 내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단계마다의 경험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에릭슨이 강조하였습니다.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은 그런 첫 번째 단계로서 출생에서 일세인데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무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고플 때는 우유를 주고 기저귀가 축축할 때는 기저귀를 바로바로 갈아주고 이런 이 기본적인 기본적인 아이가 요구하는 어떤 요구들이 바로바로 충족이 됐을 때에는 신뢰감을 갖게 되지만 그와 반대로 제대로 배고플 때 주지 않고 기저귀가 축축한데 갈아주지 않는다면 불신감, 이 세상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불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을 불신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자율성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조금 더 신뢰하는 것에 조금 더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신뢰감을 많이 쌓은 아이들은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탐구하려고 하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자율감이죠. 두 번째 단계는 자율감 대 수치심 및 회의감이라고 하는데 한 2살, 3살 정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되어 신체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할 거야, 안 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율성의 표현을 성인들이 하면 안 돼, 하지 마, 뭐 이렇게 막는다면 이 아이들은 수심을 갖게 됩니다. 그쵸?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스스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율성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치심을 겪게 되고 즉 뭔가 주도해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할 거야, 안 해, 뭐 이렇게 자율적인 것들이 존중받게 된다면 이 아이는 조금 더 주도적인 어떤 단계로 나아가게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4살, 5살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주도성 대 죄책감인데요. 주도성 대 죄책감은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어,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 주도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록놀이를 주도한다든지, 뭐 여자아이들이 블록놀이를 주도한다든지, 또 소꿉놀이를 주도한다든지, 바깥놀이에서 뭔가 신체놀이를 왕성하게 주도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다 주도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에는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아이가 뭔가 주도하려고 할 때 하지마, 안 돼, 질책하고 비난할 때는 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구나 라는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근면성대 열등감인데요. 이거는 6에서 11세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어린이집, 뭐 유치원을 떠나서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는 시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더더욱 받으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그래서 이제 더더욱 더 넓은 시기에서 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인지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알아나가려고 하는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2단계에는 자아개념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지적 욕구가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잘하는 게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능력의 바탕을 두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능력의 바탕을 두고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고 하면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능력의 바탕을 두지 않고 잘난 척하고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잘못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가 또 이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능력에 근간을 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경험하게 되면 또 이제 정체성을 잘 형성할 수 있는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5번째 단계로 정체감대 역할 혼미 12살에서 한 18살 정도의 이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사실은 에릭슨이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릭슨도 덴마크인이 아빠인 덴마크인 그리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정체성의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 해요. 예를 든다면 한현민이라는 친구 있죠. 아버지는 나이지리아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인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도대체 난 누구인가 혼혈 같은 느낌이 들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슨 일이면 살 것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청소년기에 뭔가를 되게 고민하는 시기에 이제 뭐 그쵸?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죠. 아빠는 한현민이라는 친구는 아빠는 나이지리아, 엄마는 한국인. 뭐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줬죠.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 잘하는 것, 너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 이야기해 줬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다고 얘기하는데, 그쵸.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이고,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면 그 이후에 부딪히는 심리적 위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는 정체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좌충우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뭐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이 잘 형성됐나를 이제 묻는 질문에는 이런 거죠. 지금이라도 묻게 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우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요 시기의 정체성이 잘 형성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인 친밀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요 시기는 19에서 24세에 경험하게 됩니다.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이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래서 자유와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직업, 배우자, 친구 등의 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 친밀감, 그 다음에 사회적 친밀감을 갖게 돼서 배우자나 어쨌든 공유된 정체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청소년기에 자정체감을 형성한 유아는 이런 진정한 친밀성을 이룰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조금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방황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생산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살에서 54세에 해당하는 생산성 대 침체성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생산성의 시기는 가치를 생산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성인 중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대를 양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어쨌든 직업적, 학문적, 예술적 성취를 토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전문가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침체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인 55세 이상이 경험하는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에릭슨은 총 8가지의 그 발달 과업과 위기를 설명하면서 발달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서 생활지도의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은 인간 성격이 단계적으로 발달해 가면서 유아에게 각 발달 단계에 알맞은 적합한 환경을 유아에게 제공하는 것. 그래서 교육은 유아의 관점에서 계획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아에게는 영아가 맞이하는 환경,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기본적인 신뢰감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일관성 있는 애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신체적 또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유아기 어릴 때에는 자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또 유아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서 칭찬과 신뢰의 표현, 격려 등을 유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학령 전기의 유아에게는 자기주도적 활동을 허용해서 유아가 주도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초등학교 시기의 유아에게는 과제를 완성하는 즐거움, 성취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고 적절한 기대와 칭찬, 격려를 통해서 자신감과 근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중고등학교 시기는 어떤 자아 정체감의 확립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부모와 교사는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토론과 상담을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 칭찬하는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은 구성주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